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압박에도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주권 등 합의의 최소 요건을 내세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깨질 경우 걸프국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돼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네. 종전 협상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란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평화협정에 배상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그리고 미국의 제재 해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지속하면서 종전을 이야기할 수 없고 제재를 이야기하며 외교를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의 반응이 항복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위협과 압력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안 도출에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 측 입장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단된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는 등 군사적 카드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안한 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휴전이 깨질 경우에는 일부 걸프국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와 있는 이곳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먼저 이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 시작 이후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 초 이란 남부 정유시설을 타격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이 보복 공습은 외교적 적대감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란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의지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휴전이 파기되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한다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월 말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여러 차례 비공개 공습을 진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와 이란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조직원 4명이 쿠웨이트 북쪽 이라크 이란 국경 근처에 있는 부비안 섬에 침투해서 테러 공격을 시도하다 체포됐다고 밝혔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즉각 쿠웨이트와 연대를 표명하며 이란의 적대적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휴전이 흔들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주요국 정상들은 전화로 소통하며 긴급 공조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여전한데요. 영국은 중동으로 군 자산을 파견하기로 했군요. 네,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 임무에 군 자산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12일 호르무즈 항행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공동으로 주최한 40개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크라켄 드론 보트를 운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자동 기뢰 탐지 시스템과 항공 정찰을 위한 타이푼 전투기를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임무에 투입합니다. 해군 지원함 RFA 라인베이도 기뢰 탐지 드론의 모선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이미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회복을 지원하기는 국제 군사 임무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프랑스도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지중해에서 홍해 아덴만 지역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17시간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사후 조정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해 성사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 마지막 날.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줄다리기는 결국 최종 결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50% 폐지와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 등이 반영된 제도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점을 결렬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주식으로 받는 등 한 발 물러선 방안조차 수용되지 않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5개월 동안 동일하게 입장을 고수해왔고 특히 조정이 와서도 영업이익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달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사측 역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에 제시한 여러 대안과 관계없이 합의된 조정안은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며 사후 조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안건에 따라 만나볼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둔 만큼 양측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 1천여 명,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 수준인데다 반도체 사업 부문의 노조 가입률도 높아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중노위는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일단은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 50여 분 이상 증언들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걸 자료화해서 저희도 반박해서 적법한 쟁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위법한 쟁의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파업권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오전에 회사가 네. 이번 이제 협상 결렬에 대해서 회사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 시총 고수한다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어떻게? 경직된 제도화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퍼센트로 받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고요.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같이 성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그럼 지금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성과급을 받는 거는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일회성을 고수하고 있고 저희는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조차 회사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VA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EVA 제도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상한 역시 유지했습니다. DS 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회사가 저희한테 전달했던 거는 뭐 협박이나 폭행 등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뭐 원재료 폐기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 제조화 그리고 생산 그리고 기술은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파업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법원에서 그리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와셔서 또 네, 9년 만에 방중입니다. 네, 두진호 센터장님. 시진핑은 좋은 친구라고는 하는데 이란 문제는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요.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지금 중동 문제가 워낙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겁고 중요한 이슈, 문명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현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기술 안보 관련된 현안도 다 중요하지만 예. 지지부진한 이 중동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부정은 결국은 긍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를 세 번 했거든요. 예. 노 세 번 합치면 예스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좀 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서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무역과 관련된 여타 메시지들도 나왔겠지만 결국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박 3일과 같은 2박 3일간의 이 미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중국 제국, 오늘날의 중국의 정치적, 역사적 중심지인 천단에서 함께하는 그런 행위들도 사실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양측의 노력이 물론 중국의 사심과
의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예. 양측의 그런 기대감과 이런 여망들이 어느 정도 투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진핑 좋은 친구지만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예. 저 노를 3번 강조한 것은 도움이 지극히 그리고 지극히 필요하다는 것을 네. 강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 3번 이꼬르 예스. 예스. 네. 예.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중국이 미국 측에 이란 사태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중국은 중국과 이란은 굉장히 절친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중동의 일대일로 가장 중요한 거점이고요. 또 이란 같은 경우는 브릭스의 또 회원국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란의 한 90% 원유가 지금 중국에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바로 얼마 전에도 지금 중국에 주재하는 이란 대사가 중국 측에다가 4가지 요구사항을 중재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중에 그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이란에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보면 그 입장이 만약에 중국이 그걸 받아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 그럼 중재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중재를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 간에 절충선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그거를 쉽게 호락호락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에 도착하고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나를 만나면 꼭 껴안아 줄 거라고. 어떤 모습으로 환영할 걸로 보십니까? 트럼프 시진핑 주석의 특징상 예. 껴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무표정한 얼굴로 예. 악수는 좀 따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힘을 줘서 압력을 꽉 줘서 자기 예. 쪽으로 당겨오면서 주도권을 갖고자 할 텐데요. 그것도 기싸움이잖아요. 네, 그런 예. 기싸움, 삿바 싸움에서도 아마 시진핑 주석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 순간만이라도 집중력을 유지해서 절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아마 악수할 때 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한 기싸움이 처음부터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따뜻하게 환대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만 지금 미중 간의 상황 그리고 중동을 둘러싼 여타 상황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막 포옹을 하면서 만날 수 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2017년 9년 전에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는 멜라니아 여사도 같이 동행해서 갔을 때처럼 예. 화려하고 정말 어떤 뭐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26년 미중 정상회담은 저 때가 지금 자금성 네, 그렇습니다. 통째로 자금성에서 비어서 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박 예. 2일간 저 공간을 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임기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과거 명나라, 청나라 500년 동안 중국 제국의 국정을 담당했던 저곳에 가서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전 세계 패권을 주도하는 미국 대통령과 동급에 서 있는 자신의 권력을 좀 이렇게 상징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자금성이 아닌 9년이 지난 내일의 모습은 아마 천단에서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될 텐데요. 예. 이제 자금성에서 9년 이후에 전환된 천단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모습은 세계의 문명을 좌지우지하는 두 개의 태양, 미국과 그리고 중국. 중국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WTO죠.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가파른 성장, 급격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적인 입장에서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다는 것을 보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기도를 하겠죠. 과거 명청 때도 황제가 저 천단에 가서 이제 하늘에 네. 기도를 하는데 예. 결국 국가와 평화와 안정, 번영 이런 것들을 기원을 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태양, 미중 정상이 저곳에서 각자의 물론 소망과 기도가 있겠습니다만 예. 중국이 굳이 꼭 집어서 또 천단을 이렇게 선정을 했던 이유는 중동 전쟁에서 결국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훈수두기 그리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서 저 지역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9년 전의 황제 의전 모습과 어떤 부분이 좀 같고 좀 다를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에 뭐 천단 관련해 가지고 또 그때와 좀 비슷한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글쎄요, 9년 전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9년 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들어와서 미중 패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해였거든요. 네. 굉장히 갈등이 고조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시작하자 2018년, 19년 본격적으로 2년 동안 무역 전쟁을 펼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미중 간 갈등이 격화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집권 이후에 대국 끌기를 은근히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표방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을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그 표어를 걸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거슬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고 근본적인 미국과 중국 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어떤 무역 적자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걸 해소해야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이 극진하게 모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저 당시에 좀 기세등등한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로 이어져서 트럼프 정부의 그 아메리칸 퍼스트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중국 봉쇄로도 강화됐습니다. 네. 특히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다자주의에 입각해서 많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나 또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시진핑 주석이 여유로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조 2025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목표를 달성을 했고 또 지금 안보적으로 볼 때도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자주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그 시진핑 주석을 압박을 했다. 예. 그건 뭐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동맹국 간에 분열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이 이걸 즐기고 있고 또한 최근에 저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지난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들어와서 관세 전쟁을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히 그 치킨 게임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점차 수그러들면서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미국의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헌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거기에서 글로벌 관세도 이건 위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카드가 무뎌졌다라고 네. 보는 거죠. 어쨌든 뭐 9년 전에 중국 갈 때랑은 상당히 상황이 다르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중국행에 누가 동행을 하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행 비행기에 누가 같이 탔을까? 보시죠. 뭐 갈만한 사람들이 다 갑니다. 루비오 장관, 헤그세스 장관 뭐 다 가고요. 그리고 뭐 옆에 보면은 가족도 가요. 차남도 가고 며느리도 가는데 중요한 거는 멜라니아 여사가 이번엔 동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비오 장관이 가게 된 그 정황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입국이 금지돼 있었다 그래요. 루비오 장관이. 그래서 한자 이름을 바꿔서 중국을 간다고 합니다. 노비오에서 노비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한자가 밥그릇 노에서 노두날 노로 바꿨습니다. 저렇게 한자만 바꾸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두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 한자를 바꿔서 일종의 예. 제재를 예. 해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재 일시 해제입니까? 네, 일시 해제 같은 예. 모습. 그런데 갑자기 루비오 국무장관 성이 바뀌는 예.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요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주무장관이자 뭐 지금 안보실장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루비오 국무장관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 지금 뭐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 제재 상황, 인적 제재가 가해진 상황에서 예. 어쨌든 그걸 해제해야 국제법으로도 서로 간에 뭔가 뒤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사정 때문에 한 건데 예. 결국은 또 이것을 돌려 해석을 해보면 양자가 지금 서로에게 지금 부과하고 있는 일종의 제재에 대해서 약간의 좀 긍정적인 신호 분위기 메시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지금 벌어지고는 있지만 외교사에 남을 것 같아요. 이게 한자 하나 성을 바꾸고 바꿔쳤다는데 들어가고. 루비오 장관은 예. 평생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의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좋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남이나 며느리도 가는데 그 이제 영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가 안 가는 건 왜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멜라니아 여사가 동행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네. 지금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사가 등장해서 같이 뭐 사진을 찍고 친선 교류 활동을 하고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네네. 비록 국빈 방문은 맞지만 지금 중동 전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안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 어떤 그 국제사회의 관심이 멜라니아 여사나 그리고 펑유안 여사에 쏠리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예. 오롯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말 미중 간에 지금 현안으로 산적해 있는 그 문제에만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담의 좀 분위기를 좀 집중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좀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자금성에서 저렇게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만나는 모습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림이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금성을 통째로 빌렸던 9년 전과 이번 보면은 예우가 좀 낮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커졌다라는 걸 말 수가 있고요. 그만큼 국력이 세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보다는 많이 지금 부족해졌다.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입장에서 이걸 분석해 보면 예.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이 다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중간 선거가 안정적으로 그 공화당이 승리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이란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현 상황이 굉장히 최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중국과 갈등이 표출할 경우에는 더 이제 표를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요.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해인데 예. 그 사연임의 어떤 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시진핑 주석도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중국 내부가 경제 사정이 썩 좋지 않아요. 실업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돼서 무역이 네. 더 작년처럼 관세 보복이 치열해지면 결국 고스란히 그 손해는 그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윈윈이기 때문에 예. 물론 예우 차원에서 조금 지난보다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 이것이 이제 국빈 방문이지만 지금 미국 측에서는 전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두 번째란 말입니다. 지난 3월에 당초 열리기로 했는데 예.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됐죠. 이번에도 사실 이게 또 연기가 될까라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헥세스 국방장관, 전쟁부 예. 장관이 동행을 한다는 건데 예. 이제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국방장관은 이제 남죠. 그래서 네네. 어떤 우발 상황이나 그런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남는 그렇군요. 건데 국무장관은 가는데 네, 국무장관은 뭐 국방장관은 보통 주무장관이니까 남는군요. 뭐 예.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헥세스 장관도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무역이라든지 통상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얻어서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하고 이걸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두 문제라든지 뭐 소고기 수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탑다운식으로 잘 풀어서 미국 경제에 좀 유리하게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헥세스 국방장관이 동행을 한다는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역도 중요하지만 중동 전쟁에 상당한 어떤 노력선을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측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좀 국방장관이 와서 이 중동 전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고 미국의 입장이 뭔지 그래서 네. 어떻게 뭐 중국이 좀 중재해주길 바라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듣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이란 그래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그렇죠. 하겠다. 예, 중국은 아마 그런 예. 것들을 원할 것 같고요. 물론 예. 미국이 얘기하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정보 수집 채널을 통해서 뭐 다양한 정보를 얻고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정상회담 계기에 국방장관까지 와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굉장히 역사적인 회담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과거 1972년 때입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 때도 닉슨 대통령이 방중을 할 때도
당시에 이제 국방장관이 이렇게 같이 동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랬군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미 본토를 떠났는데 국방장관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무역 통상도 중요하지만 중동 전쟁과 그리고 대만 해협 유사시와 관련된 미중 간의 이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현안도 같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이제 대내적인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이란 전쟁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들을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한 녹취들 저희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What about the pressure on Americans and prices right now? Every American understands. Americans, how they're feeling about Every American, are you listening to me? Every American understands, and they just had a poll, like 85%, which is surprising. It's only that they understand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Now, if the stock market goes up or down a little bit, the American people understand it. When it's over, you're going to have a massive drop in the price of oil, which a lot of people thought would be higher. And I mean, it was $99 yesterday, which is low, which is relatively low. When this war is over, oil is going to drop, the stock market's going to go through the roof. And truly, I think we're in the golden age right now. You're going to see a golden age like we've never seen before. 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뭐 기름값도 떨어지고 뭐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뭐 이후에 그러니까 뭐 조만간 종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희망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희망적인 기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미국이 제기한 MOU 체결 그걸 완전히 전면적으로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란이 얘기한 것은 간단합니다. 핵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적 먼저 풀어라. 그러니까 이란이 요구하는 거는 핵이나 지금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440kg 문제는 쏙 빼고 먼저 이란이 필요한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중국이 중재를 한다 그래도 그게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죠. 그럼 이거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 프리덤 프로젝트를 저 활성화시켜서 이란을 압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외교적이나 군사적 다양한 목적 옵션을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이번에 중국 갔다 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작전명을 바꿀 것이다. 이른바 NBC 보도에 따르면 슬래지 해머, 대형 망치라고 이제 번역을 하던데 작전명을 바꿔서 공습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향후에 역시 중동의 상황이 예. 미중 정상회담에 그만큼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저렇게 역사적인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중동 전쟁과 관련돼서 적절한 미중 간의 공감대라든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사적인 동향만 놓고 보면 대략 한 기존의 GCC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미군 병력 외에도 여전히 뭐 공수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작전 부대들이 아직도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항공모함들도 여전히 작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트한 긴장을 아직 해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중동 전쟁에서 어떤 돌파구를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하신 슬래지 해머 같은 일종의 이제 장대한 분노 작전 2.0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작년 6월에 했던 미드나이트 해머 같은 슬래지 해머 같은 이런 외과 수술식 핀포인트 작전 그러니까 예. 대부분 그 핀포인트 작전은 남아있는 혁명수비대의 일부 지휘 세력들 더하기 포로드라든지 나탄지에 은닉될 걸로 예상되어 있는 그 지점에 핵, 농축 우라늄 시설 인프라에 대한 이런 제한된 이란 본토 공격도 옵션으로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찾았던 베선트 재무장관이라든지 허리펑 부총리를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까요? 당연히 지금 미중 정상회담하고 관련된 것이 있겠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문제 아닙니까?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미 투자 문제를 직접 관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얼마 전에 그 미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한국이 대미 투자가 굉장히 속도가 늦다 해서 자동차 등 약 25% 관세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빠른 속도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지금 6월 18일 날 18일경에 그 대미 특별법이 발효가 돼서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제1호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봉착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또 한미 전략 투자 공사도 설립하고 상당히 진척이 빠릅니다.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또 우리의 이제 대미 투자의 진위 그런 거를 베센트 장관을 설명하면서 당연히 거기에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도 얘기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남호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관련해 서로 이제 의견을 진작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그 프리덤 프로젝트에다가 군함을 파견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입장을 상황을 설명을 하겠죠. 이제 그게 복합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았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요. 안규백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 검토한다라는 입장 밝혔잖아요. 어떤 것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한미 안보 협의회 그러니까 SCM 그 계기가 아닌데 뭔가 한미 간의 중요한 동맹 현안에 있어서 탑다운식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 같고요. 이제 헥스엑스 장관과 큰 틀에서 어떤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이제 키드라고 하는 통합 국방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국방 정책실장, 뭐 미국의 전쟁부의 인태 차관보 정도가 만나서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단계적인 이제 어떤 그 기여는 1단계에서는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돼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한 공식적인 지지라든지 연대 의사를 표명하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진보되어서 뭐 인력 파견, 예를 들면 연락 장교를 파견한다든지 정보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높은 단계에서는 군사적 지원의 모습으로 결국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뭐 어떤 구상하고 있는 해상 자유연합이라든지 혹은 또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호르무즈 이니셔티브라든지 여러 플랫폼에 이제 한국의 직접적인 기여가 예상되는 것이고 안 장관이 그것을 동맹국에 가서 사실상 정치적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지만 중동 전쟁이 종료가 되면 한국이 기여하겠다. 그리고 그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동맹에도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의지를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정부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내 상황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뭐 갖가지 뭐 좀 풍자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디오 게임 이번에 또 등장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 이란전 풍자하는 비디오 게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현실 전쟁을 고스란히 게임에 옮겼는데 이 게임이 절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게임의 이름은 작전명 장대한 분노, 지옥행 해협.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 명칭을 비꼬아서 만든 명칭입니다. 게임 속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떨어진 미션은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란 공습 2개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이란 공습을 선택하니까 오늘 밤에 문명 하나가 없어질 거다라는 글이 뜹니다. 전쟁 선포에 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찾아와서 끝내준다 이렇게 추켜 세우는가 하면요. 헬기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준비가 됐냐라는 그런 문구도 뜹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해온 익명의 예술단체가 이번에는 게임으로 전쟁 비판에 나선 건데요. 전쟁을 마치 게임처럼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꼰 건데 이 단체는 게임기를 워싱턴 DC 전쟁 기념관에 설치했습니다. 이 게임을 설명하는 글에는 마치 현실을 비추듯 이 게임이 절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도 담겼습니다.
정지용 앵커가 트럼프 풍자 게임까지 준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전쟁은 뭐 게임이 아니죠. 미중 정상이 이제 곧 만날 테니까요. 종전의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엄태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정보학과 겸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6.3 지방선거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서울로 좀 가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지지도 보고 계십니다. 정원호 46, 오세훈 38입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네, 김진욱 특보님. 격차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오차 범위 바뀌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시점에 어느 정도의 지지율의 등락이 있는가를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시계열에 따른 추세 흐름 예. 이런 부분을 보는데 그동안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저 순위가 바뀐 적이 없었다. 다소 그 어떤 이 지지의 폭이 좀 좁아진 그런 느낌들은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외부적 그 변수 요인들이 반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추세, 이 상황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예. 앞으로 저 추세는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벌어질 있다.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그런 기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아무래도 뭐 두 자릿수 차이가 나다가 한 자릿수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희망을 가질 것 같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것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격차가 뭐 같은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을 비교를 하더라도 꽤 많은 차이가 났다가 그 폭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발견한 유의미한 사실관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막 드라마틱하게 뛰진 않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하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각 당의 지지층 결집이라는 모양보다는 정원호 후보의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자질, 서울시장으로서의 감을 아마 서울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가 초반에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였던 것이 좀 낮게 가는 양상으로 된다고 보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골든크로스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원인 분석이 있겠지만 서울시장 후보 선거다 보니까 많은 이제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부동산 정책이 아마도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부동산 부분일 겁니다. 예. 주택의 공급의 문제 또는 부동산세나 이런 세제의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 생각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오세훈 후보님이 그동안 서울시정을 맡아온 기간 동안 과연 어느 만큼의 공급 확대가 실현됐는가?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물량의 어느 정도나 지금 달성 가능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저희는 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이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일부 잘못 알려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장특공제 같은 경우에 이거 그냥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실거주자들의 일가 그 주택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오늘 정원호 후보가 1주택자,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좀 전에 저 화면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 서울에서 소위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은 없애겠다라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김재섭 의원이
나왔는데 김재섭 의원이 오늘 굉장히 좀 바쁜 날입니다. 저희가 날짜를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김재섭 의원이 왔는데 정원호 후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정원호 후보에게 폭행 전과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전에 그 정원호 후보는 그 폭행 전과에 대해서 5.18과 관련한 인식 차이,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상대 당인, 당시 민자당의 이제 비서관을 폭행했고 나와서 거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제가 확보한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사실 5.18 민주화 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 술자리에서 여 종업원을 외박시키겠다고 강요를 하면서 그 이제 주인과 신랑이가 있고 시민을 폭행하고 나와서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던 굉장히 죄질이 나쁜 죽폭 사건이었던 것이 양천구 속기록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정원호 후보 측이 즉각 반발을 하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해명 자료를 냈는데 사실 그 해명 자료도 거짓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민주자유당 소속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속기록에 등장하는 그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은 무소속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민주당 구청장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이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 측에서 마음이 좀 급한 나머지 그 해명 자체도 지금 거짓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서 아마 정원호 후보께서 그간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인식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빨리 철회를 하시고 국민들께 제대로 소상히 설명해 드릴 그런 어떤 의무가 지금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재섭 의원님, 그 속기록은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지금도 양천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995년 제50회 본회의 그 속기록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아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 측에서 아무리 이 사실관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정원호 후보가 당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이제 민간인 2명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이제 폭행한 사건이고 1995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가 여러 차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폭행의 정황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정원호 후보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는 본인의 젊은 시절의 미숙함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수차례의 선거에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반면교사를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주장을 주신 그 양천구청의 속기록, 그런데 이 속기록이라는 것이 그 발언을 하는 의원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받아 적는 것이 속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그 상황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그 법원의 판결문이 작성된다라는 것은 소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진술 조서들을 기반으로 하고 또 경찰 조사 그리고 이것이 검찰을 통해서 기소될 때에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재판을 열고 그 재판의 결과를 판결문에다 담는 거 아닙니까? 그 판결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정치 이야기 중 다툼이 시작되었다라고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 양천구청에서 구의원의 일방적인 주장, 그것이 그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소재로 활용되었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일방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그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똑같은 속기록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기록에 구청장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금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시비의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떠나 크게 그 사건 보고 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1,300여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는 것이 답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지금 판결문과 다른 소위 이 구청의 구의원들께서 주장하시는 주장에 대한 동의의 말씀이 있는지 전혀 찾지 못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반론 들을게요. 그러면 애초에 그 민주자유당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이 민주자유당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그 구의원은 소속이 없었습니다. 무소속이 주장한 것이고 앞서서 양천구청장을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제 배석한 총무국장 등등의 말도 아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 왜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총무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양천구청장에서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원호 후보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나온 해명부터 거짓이 나왔다는 건 아마 국민들께서 정원호 후보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말하기 불편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저는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좀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특히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조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왜 이 폭행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 또는 검찰이 당시에 정원호 후보가 30여 년 뒤에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말다툼을 하다가라는 표현을 써줬을까요? 실제 그 당시에 좀 전에 김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소위 그 당시 구의원의 주장이 그대로 여기에 그 피의 사실에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근거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 그 판사께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기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판결문을 쓰셨다면 저는 어떤 것이 더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받아 적는 속기록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재판까지 이루어진 판결에 나온 판결문이 공신력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은 그 시민들께서 서울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건 너무 과도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선거 기간에 민주당의 마타도 한두 번이었습니까? 뭐 생태탕부터 시작해서 대선 때 준리의혹, 사실 실체가 전혀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선거 때 주장했던 게 민주당인데 저는 속기록을 바탕으로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과도한 공사라고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과오를 되돌아보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하시는 판결문만 봐도요. 5.18에 관한 인식 차이라고 하기에는 그럼 매출 동안 경찰관 2명은 왜 폭행했습니까? 경찰관 2명이 나와서 5.18 관련한 다툼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이거에 대한 해명을 정원호 후보 측에서 우리 민주당이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나게 될 텐데 마치 이것은 5.18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김재섭 의원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뭐 판결문이냐 속기록이냐 뭐 어떤 것이 더 공신력이 있느냐 이런 뭐 공방까지 오늘 벌이셨는데 당사자인 정원호 후보 그리고 이제 맞상대인 오세훈 후보 입장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부산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도 지금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시죠. 네, 민주당 전재수 후보 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43대 41. 여론조사가 2%포인트 차이면은 뭐 거의 붙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차범위 내고 그 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 크게 났던 격차들이 확실히 좁아지고 있거나 내지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했었던 공소 취소 특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보수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나아가서는 좀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조차 이런 건 납득하기 어렵지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여론조사에 응하고 투표장에 나간다 그러면 사실 지금에 있는 여론조사 양상으로 아마 갈 거라고 보고
게다가 이제 전재수 의원은 여러 가지 그 뭐 시계 논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불거진다 그러면 예. 저 역시도 이 굉장히 좁아진 격차가 언제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당 출신이지만 뭐 부산 지역에서의 전재수 후보의 뭐 힘은 상당히 좀 뭐 굉장히 뭐 막강하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지금 좁혀지다 보니까 본인도 좀 불안감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특히 지금 부산 지역에서 초박빙의 접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익히 예상하고 있던 바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초박빙의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기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 어떤 격차를 벌리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어제도 두 분이 이제 토론회를 하셨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공방만 남았다라는 비판적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지난 시간을 책임져 오셨던 박형준 시장의 그 시간 동안을 평가하는 부분도 부족하고 또 부산을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 부산의 미래 비전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좀 공방들이 생산적으로 있다 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구도가 형성되고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은 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후보가 부산의 뭐 동남풍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북구갑이 지금 굉장히 관심 지역인데 북구갑 선거 지형도와 좀 부산시장 선거가 좀 연계가 된다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물론 부산 북갑이 이제 보수세가 강한 곳이긴 하지만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난 상황 속에서 당선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보수세가 강한 부산 전체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사실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 양 두 보수 후보를 합치면 지지율을 상회하는 양상들을 늘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미니 부산으로 보고 저희도 선거의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재수 하정우조의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노려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걸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부산이 해양 수도의 중심. AI 3대 강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미래 비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부산 북구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거기에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가 상당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동남풍을 일어서 그 바람이 뭐 수도권까지 올라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동남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굉장히 뭐 미풍에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구갑에 갇혀 있다라고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부산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것이 영남권 그리고 수도권으로 올라오기에 앞서서 지금 부산 북구갑에서 박민식 후보와의 초접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박민식 한동훈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장동혁 대 한동훈의 대결 구도처럼 이게 그 형성이 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깨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가 3주 정도 남다 보니까 여야 지도부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산 출신 정청래 대표 부산 가서 오빠 한번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지금 국민적 망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반드시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면 내란의 기억, 그것을 다시 소환시키려는 프레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억지로 국민들의 기억을 소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억이 워낙 강렬했던 기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 각종 노력들을 이번에 헌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자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비상계엄을 어렵게 만들도록 하는, 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불과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굳이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 단어도 꺼내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님께서 어떤 그 보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한 공천, 그래서 그 공천을 받은 인사들의 면면,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 후원회장을 정형근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이 문제가 있는 분 아니냐라고 지탄받았던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면서 아무런 이 느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청래 대표에 맞서서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끝나고 반드시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조절하겠다고 했지 그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서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가 재판 임기 끝나고 다 받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 스스로가 이 공소취소 특검이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이걸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조삼모사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본인을 향한 혐의를 지우겠다라는 것이 그 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선거 이후에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뭐 당연히 문제적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3 지방선거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이번엔 대구입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지만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는 커플 때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래 대구는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시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탄핵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에서도 대구만은 최후의 보루를 자처했습니다. 보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결집의 불씨를 지폈던 대구지만 유독 이번 선거에선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 이곳 서문시장에서 바닥 민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는 국민의힘 텃밭이란 공식이 흔들리는 건 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찍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맺고 끊고 이런 게 없어.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 다만 여권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 이후 실제 보수 결집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막 선거도 안 하면 싶은데 국민의힘을 요새 조금 살아나는 기분이 좀 있어 보이고. 내가 선거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국민의 교경을 찍지 싶습니다. 흔들리는 민심 속 민주당은 대구 당선의 신화 김부겸 인물론으로 승부수를 띄웠고, 당이 대구를 지켜야지 왜 대구 시민이 늘 당을 지킵니까? 예뻐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필요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컷오프 내용을 딛고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 후보에게 공천장을 안겼습니다. 하나는 경제 살리라는 명령, 하나는 보수의 심장을 지켜달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낸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민주당 소속이지만 김 후보 인물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부겸처럼 오래 했으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저분이 맡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 많은 것 같고. 추 후보엔 경제 전문성에 후한 평가를 주면서도 재판 리스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추경호를 더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깊이가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신뢰가 가는다고는 말하기 좀 그래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사람이고. 대구는 30년 넘게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대구 경제의 중심, 동성로조차 임대 문의가 붙은 상점이 줄지었습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산업 대전환, 경제 대개조를 1호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상권이 죽었고 지금 폐업하는 곳들이 꽤 많아서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취업 못한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 큰 기업들이나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후보를 뽑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의 심장을 지키려는 결집의 방파제냐, 변화를 갈망하는 균열의 파도냐, 이제는 민심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방중했을 때 중국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이른바 황제급 환대를 선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황제가 하늘의 풍년을 빌던 천단공원에서 트럼프를 맞이합니다. 자금성에 이어 천단을 선택한 속내는 무엇인지 고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위성 지도로 본 베이징 시내입니다. 자금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유적지가 나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 황제들이 하늘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던 천단공원입니다. 하늘에서 본 담장은 독특합니다. 남쪽은 직각, 북쪽은 원형인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고대 우주관인 천원지방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푸른 기와 지붕에 기년전이 서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세워진 목조 건축의 정수로 풍요를 비는 기원의 장소입니다. 중국이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여는 건 단순히 경치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금성에 이어 천단까지 통째로 비우는 파격을 통해 중국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문명 대국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하늘 아래 평화를 기원하던 장소의 상징성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当前海湾和中东局势正处于战和转换的关键节点，中方同包括伊朗在内的各方保持沟通，出发点很明确，就是缓局降温，止战促和。 중국은 천단이라는 무대를 통해 미국에 부드럽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품격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패권을 다투는 두 리더가 하늘 아래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논해야 한다는 상징적 구도를 만든 겁니다. 9년 전 자금성에서 위험을 과시했던 중국이 이제는 천단에서 조화를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